자, 한국 현대사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거를 이제 공부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이 나라가 어떻게 건국됐는지 이걸 좀 공부하는데 산 넘어 산이에요. 일제 문화사가 끝났다고 막 와 좋아했죠. 이렇게 돼요. 산 넘어 산이다. 자, 해방 전후사라고 중서기는 불러요. 이거 이제 약칭으로 해전사 이렇게 부르는데 해방 전후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 미주리호예요. 미주리호에서 이제 일본이 항복하는 장면입니다. 미국에게 항복. 결국 항복하면서 일본은 패망하고 결국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나라는 독립을 하게 된다. 물론 이 미국에 의해서 독립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미국의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아니었으면 일본이 망할 일이 없었고 일본이 망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독립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좀 시간이 더 지체됐겠죠. 건국준비 활동을 좀 먼저 볼 텐데 이 단어 뜻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자, 건국을 준비한다. 이 얘기는 건국 국가를 세우는 걸 준비한다 이 뜻이죠.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그럼 여기서 국가는 정부예요. 정부. 그러니까 영토, 영해, 영공 이런 게 아니고 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정부. 그걸 건국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봤을 때 이런 단계가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복국 단계. 이 복국은 국토를 회복하는 거야. 이게 이제 광복이죠. 국토를 회복하는 거야. 그럼 이제 빚을 찾은 거니까 이게 광복이야. 그러면 이게 국토 회복 단계인데 이게 곧 해방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하고 나서 건국을 해. 단계로 보면. 그러니까 국토가 회복돼. 광복을 해. 해방을 했어. 그럼 이제 건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무리 빨리 건국을 하더라도 이 중간에 무정부 상태가 생기지. 그럼 무정부 상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복국 전에 건국을 해놓는 거야. 복국과 함께 정부가 출발할 수 있도록. 그걸 건국 준비 활동이라고 그래.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결국 건국 준비 활동은 해방 전에 뭐를 막기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렇지, 그게 중요해요. 무정부 상태를. 선생님 무정부 상태가 되면 안 돼요? 난리나. 이마트 다 습격. 신라면 막 보려고 막 이런단 말이야. 제일 문제는 치안이니까. 정부가 없으면 뽀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건국 단계는 정부 수립이에요. 이게 이제 무정부 상태가 중간에 생기는데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국 전에 건국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건국 준비 활동이죠, 이걸.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건국 준비 활동 이러고 건국 준비 활동 단체를 먼저 배워요. 근데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건국 준비 활동을 왜 배워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큰 틀로 한번 볼게요. 결론만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건국하고 우리가 정부 세워요, 못 세워요? 못 세워요. 미 군정이 실시돼요. 그럼 미 군정이 미국이 들어와서 군정을 실시할 때 우리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정부를 세울 능력이 아직 부족해서 일단 우리가 통치를 하겠다 이거거든. 그럼 이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배워야 돼. 우리는 벌써 해방 전부터 건국 준비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미국이 자신의 어떤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건국 준비를 했던 걸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 전부터 우리는 정부를 세워놨었기도 했지. 임시정부라는 걸.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다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 군정이 시작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정부를 못 세운 게 아니고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수립이 어려웠다. 이런 걸 우리 한국사를 하면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능력이 없던 게 아니고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건국 준비 활동이 물거품된 거예요, 실제로. 또 이제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 반미 교육하는 겁니다. 에라이 씨. 가버려 씨발 워싱턴으로. 트럼프랑 같이 골프나 쳐.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이거를 왜 우리가 한국사에서 주로 다루느냐 이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단원이거든요. 그러면 건국준비 활동을 했던 단체들이 꽤 있는데 그 굵직한 단체 3개를 알아볼 거거든요. 첫 번째 이 충칭.
두 번째 예난. 이러면 이제 딱 떠오르는 단체가 있어야 돼요. 충칭 그러면 임시정부. 예난 그러면 조선독립동맹. 조선독립동맹? 다시 한번. 충칭 이러면 임시정부. 그 다음에 예난 이러면 조선독립동맹. 그 다음에 충칭은 그 임시정부라고 해도 되고 임시정부의 여당이었던 한국독립당이라고 해도 되고. 한국독립당? 북만주의 동안인가? 진짜 가만히 안 둘 거야. 자, 한번 봅시다. 자, 위에서부터 그냥 할게요. 자, 조선독립동맹인데 이제 1942년인데 건국준비활동을 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조선독립동맹에서 건국강령을 발표해요. 강령을 발표했다는 건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를 이렇게 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걸 발표한 거거든. 이게 의미가 크죠. 건국강령을 발표했다는 게. 거기 보면 조선독립동맹의 건국강령도 사료에다 넣어놨어요. 밑에다.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읽어보시면 돼. 응?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이제 한국독립당이라고 했는데 임시정부라고 해도 상관없고 임시정부의 여당이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나 뭐 그치? 이거 좋은 표현인데. 임시정부의 여당 여기서 이제 건국강령을 발표하는데 이 건국강령은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채택을 하죠. 그러니까 건국강령을 새롭게 만들어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조소왕이가 써놨던 삼균주의를 채택을 해요. 이 삼균주의는. 이 삼균주의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족균, 국균, 인균. 민족과 민족의 균등, 국가와 국가의 균등, 개인과 개인의 균등. 개인과 개인의 인간과 인간의 균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3균의 핵심이에요. 3균의 핵심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 이제 좌우가 머릿속에서 분명하신 분들은 이제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이거는 보통 좌고 이건 우잖아. 우리가 구분할 때 이쪽은 좀 좌익이잖아. 왜? 이러면 난 저번 주에 뭐 한 거니? 여기는 좀 좌익적 색채가 있고 여기는 우익적 색채가 있는데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기 3균 안에는 사실 균등이라는 건 평등이니까 이게 사회주의의 색채가 더 강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아니 왜 이게 우익인데 사회주의 색채가 강하지? 보면 다 뭐 재산 뭐 중요 시설을 국유화하고 이런 공산화 과정이 있어요. 3균에도. 그럼 이제 수험생들이 읽다가 이거 공산주의 아닌가 이러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 이때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민족주의자들도 좌익의 주장 중에서 좋은 거는 채용하려고 했었어요. 이해돼요? 좌익들도 민족주의 진영에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언제든지 건국강령이나 이런 데다 넣으려고 노력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자유평등 이런 이념은 인류의 보편적 이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좌우의 논리로 보면 이상하지만 실제로 이 필터를 빼고 보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 조소왕은 민족주의자야. 그러면 평등에는 관심이 없었어.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야. 그거는 이데올로기로 보는 생각이지 조소왕 선생같이 위대한 사람이 왜 인간의 평등에 관심이 없었겠어. 근데 이제 색깔은 존재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이제 흘러가.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도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이 서로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러잖아. 몰래라도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건국강령을 발표했다는 걸 국내 이 지도자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해방이 되면 우리는 바로 건국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이 건국강령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대로 정부를 세우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여기는 좀 좌익적 색채가 강하고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하고 여기는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조직이란 말이야. 어떻게 단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둘이 들어오면 그럼 나라를 세워. 그럼 나라의 체제가 두 개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어. 이러면 안 되겠다. 이 두 개의 그 다른 조직을 하나의 그릇에다 일단 담아야 되겠다. 그분이 바로 몽양 여운형 선생님이에요. 드디어 이제 여운형이 나오는 걸 보니까 현대사가 시작된 거야. 여운형은
우리 요즘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운형이라고 쓰고 좌우 합작으로 읽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여운형이라고 쓰면 여러분들은 뭐로 읽는 거야? 좌우 합작이라고 읽는 거야. 반드시 그렇게 읽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 여운형이 들어가 있다. 그럼 그건 좌우 합작이야. 그냥. 좌우 합작. 여운형이라고 쓰고 좌우 합작으로 읽는다. 알겠죠? 예전에는 제가 그냥 아예 여운형 이름이 좌우 합작이에요. 내가 이랬단 말이야. 엄마 아빠 성이 좌우 복성을 쓰죠. 이름은 합작. 여운형의 이름은 좌우 합작이다. 내가 이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보단 이게 나은 것 같아. 여운형이라고 쓰고 좌우 합작으로 읽는다. 자, 서울에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여운형이 바로 이 두 개의 건국 준비 활동을 했던 단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요. 그게 조선 건국 동맹이에요. 44년에 만들었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조선 건국 동맹이에요. 여운형 선생님이 만들었고요. 좌우익 합작단체. 이 좌우익이 중요해. 그러니까 여운형이 들어가면 무조건 좌우 합작이야. 그래서 제가 여운형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 제가 매번 얘기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원효 같은, 의천 같은, 진울 같은 분이죠. 경계를 밟고 서서 양쪽을 다 같이 있게 보는 거.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말은 쉽지만 나도 못해.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인데 내가 이렇게 말을 막 하니까 나는 되게 높은 곳에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똑같아요. 여러분들 나가면.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런 걸 공유해 보자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보다 낫다고 이게 해서 나는 이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한다고. 경계를 밟고 쓰는 일은 내공이 엄청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인간도 뉴스를 보다가 딱 뭔가 아까 전에 그 용어 기억났어요. 분노 조절 장애. 뭐가 팍 하면 이런 경계를 밟고 못 서 있어 그래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그게. 근데 여운형 선생님은 이 현대사에서 이 질곡의 시간에서 딱 정확히 경계를 밟고 서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을 걱정하면서. 참 이런 이 거인이죠, 거인. 큰 산과 같은 분이에요. 또 이런 분을 또 여운형 좌파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기 삶에 질적 변화를 일으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틀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공부를 아무리 해도 그분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 딱 자기 프레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여운형의 구상은 두 개가 아닌 단일 정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좌우가 하나가 돼 있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밀 조직이에요. 뭐 당연히 비밀 조직이죠. 뭐 총독부한테 야 나 건국 준비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직 망하진 않았으니까. 건국 강령도 발표해요. 이 조선 건국 동맹의 건국 강령도 여기는 안 넣어놨구나. 하여튼 건국 강령이 있어요. 조선 건국 동맹도.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자 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유지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8.15 해방이 된 거예요. 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니까 이 여운형 선생님이 바로 이거를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빨리 건국을 해야 되니까. 왜? 안 하면 무슨 상태가 돼요? 그래 그거야. 안 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빠르게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총독부를 찾아가요. 아예 그날 당일날. 원래는 이틀 전에 한번 갔다 오는데 그 당일날 가는 게 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드라마틱하잖아요. 이틀 전에도 갔다 오고 그날도 가는데 당일날 딱 가서 얘기해요. 총독 가서 야 총독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망했대. 얘기 들었어? 총독 짐 싸야지 빨리. 뭐 하고 있어? 짐 싸고 가야지 이제 집에. 그러니까 싸고 있어요. 뭐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여운형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그냥 나가면 무정부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들이 있잖아. 행정, 입법, 사법 이런 권한들. 그 중에서 무정부 상태가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그랬지? 그렇지. 치안 유지권을 여길 가져오는 거야. 이 건준이. 이 건준이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이거야. 이 치안 유지권을 가져오고
당장 필요한 핵심적인 일부 행정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무정부 상태를 완벽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이게 시간적으로 35년이거든. 횟수로 거의 37년이라고. 근데 나라가 없어졌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나라가 이제 생기게 된 거야. 근데 이걸 재빨리 준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든 일이야. 왜냐면 35년이라는 기간은 한 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 나라를 이렇게 만든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여운형,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안재홍 선생님이 나오는 거야. 중도 우파로. 안재홍 선생님 하면 아까 전에 우리 국사연구할 때 신민족주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지? 해방 전후에 그지 좌우 합작 운동의 이념적 기반을 이거야 이거.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죠? 그냥 느닷없이 안재홍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 신민족주의지.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외워야지. 총독부로부터 치안 유지권을 받아와요. 그리고 일부 행정권을 인수받는다. 그래서 완벽히 무정부 상태를 틀어 막았다. 실제로 우리나라 무정부 상태를 이게 막아요. 왜냐면 이 치안 유지권 중에서 이 치안대를 설치하는데 이 치안대가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뭐라 해야 돼? 지구대야. 지구대. 옛날로 얘기하면 파출소. 이걸 전국에 145개를 만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잖아. 이게 쉬운 일이야. 전국에 지구대 145개를 쫙 하고 만든다는 게. 그래서 무정부 상태를 막아낸다. 이게 이제 건준이 한 역할이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그 큰 틀로 한번 보세요. 건준의 이 역할이 왜 중요하냐? 결국 무정부 상태를 막았지. 이게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에 정부 임시정부 같은 거야. 그렇지? 임시정부는 지금 아직 충칭에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만든 거야. 무정부 상태를 만든 건데 미국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야. 이게 뭐냐 얘는. 이게 되는 거야. 보니까 여운형이야? 여운형은 알고 있어 미국이 조사해서. 야 너 이거 좀 들어봐. 근데 들었더니 이거 주황색이야. 레드 계열이야 하여튼. 빨갛지는 않아. 빨강은 아니야. 레드벨벳은 아니야. 알겠어? 근데 하여튼 뭐 그 레드 계열이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 단체를. 물론 이 단체가 아니고 나중에 조선 건준이 나라를 세워. 이제 한번 보자고. 일단 건준의 문제를 좀 건준이 만들어졌는데 이 건준의 이제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좌익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지도부를 꾸려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얘기도 일반화되면 안 되겠지만 이 얘기도 한번 해보죠. 어떤 지도부를 구성할 때 좌익적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지도부로 많이 구성되는 이유가 뭐냐면 좌익은 있잖아요. 좀 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격해요. 왜냐면 이게 혁명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계열들은 그러니까 말을 과격하게 해요. 그러니까 힘이 세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정의로워 보여요. 뭐 정의로울 때도 있지만 실제로 근데 정의로워 보여요. 그래서 주도권을 좌익들이 잡는 건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근데 우익들은 그럼 왜 못 잡느냐? 우리나라 우익은 좀 그렇지 않은데 우익은 원래 젊잖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 양쪽 다 망둥이들이에요. 근데 원래 우익은 젊잖고 원래 보수라는 게 지키는 쪽이니까 원래 젊잖아요. 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게 주도권 쟁탈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전 투구 정치는 이게 진흙탕 싸움이거든요. 이게 이제 딱 붙으면 좌익 쪽이 항상 이겨요. 그래서 거의 커다란 변수가 없는. 그래서 이게 좌익 중심의 지도부가 형성돼 버린 거야. 건준에서. 그러니까 안재홍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좌우합작이라고 해놓고 겉으로만 좌우합작이고 다 좌익이야. 그러니까 안재홍이 이건 아니지. 이러고 이제 이탈을 해요. 이건 아니잖아. 안재홍 생각하고는 다르죠. 우익 세력이 이탈해요. 안재홍이 이탈해서 이 안재홍은 조선 국민당이라는 당을 별도로 만들어요.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정치를. 당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보면 알잖아요. 혼자 할 수는 없어요. 당이 있어야 돼요. 어디인가 자기가 소속돼 있어야지. 혼자 무소속으로 막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기자도 안 와요. 알겠어요? 국민당을 결성해요.
그리고 이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우익 세력이 이탈한 상태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를 세워요. 정부를. 이게 만든 거예요. 건준이 만든 정부예요. 정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북한이 이렇게 글자를 빼먹으면 안 되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이건 조선인민공화국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직 멀었어. 알겠어? 역시 북한이 정통성이 있구나. 이러면 안 돼. 이건 전혀 북한과는 상관이 없는 단체야. 근데 왜 9월 6일에 만들어졌냐면, 이것도 이제 잘 봐야 돼. 건준이 부랴부랴 만든 거거든. 좌익들 중심으로 지도부를 꾸린 다음에 부랴부랴 만든 건데, 왜 부랴부랴 만든 거냐면 미군이 들어온다는 걸 알았어. 이제 협정이 다 끝나서. 근데 미군이 들어오면 미군정을 실시한다는 것도 알았어.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미군이 와서 군정 설치하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군정이 설치되기 전에 우리가 정부를 세워서 미군정을 막든지 아니면 미군정과 협의를 해서 뭔가 새로운 정부를 만들려고 정부를 바로 세운 거야. 이거야. 미군이 9월 8일에 상륙하거든. 9월 6일에 조선인민공화국이 수립된단 말이야. 이틀 차이야. 그러면 이틀 차이면 미군이 들어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부랴부랴 만든 거란 말이야. 근데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정부입니다 이래. 조선인민공화국이. 미군의 입장에서 정부? 너희도 들어봐. 들었더니 레드 계열이야. 뭔 정부? 뭐 니네들끼리 그냥 뚝딱뚝딱 만들면 정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해. 또 미군의 입장에서는 이걸 인정을 안 해야 뭘 할 수 있어? 미군정을 실시할 수 있지. 이걸 인정하면 미국이 어떻게 군정을 해? 그러니까 정확한 이 시간의 스토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은 조선인민공화국이 먼저냐, 미군 상륙이 먼저냐, 이거 이틀 차이지만 이걸 낼 수 있겠어, 없겠어? 이건 낼 수 있는 거야. 아, 어떻게 이틀 차이를 내? 이러지 마. 이건 낼 수 있는 거야. 인과관계가 있는 거잖아. 사건과 사건의 유기적 관계를 배우는 게 역사인데, 조선인민공화국 선포와 미국 상륙과는 관계가 있단 말이야. 자, 미 군정에서는 어떤 이제 상황을 펼치느냐, 나중에 다시 자세히 얘기할 텐데, 일단 모든 단체를 인정하지 않아. 근데 이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막 외우려고 해. 모든 단체를 인정하지 않아야 미 군정을 할 수 있어. 미 군정 입장에선 단체를 인정하면 얘도 당이래, 얘도 당이래. 이걸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통치를 해? 그러니까 싹 인정하지 않는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조차도. 실제로 이 미군은 정부가 좋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정보 싸움에서 이긴 거거든 사실. 정부가 대단한 나라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존재도 알고 있었고, 임시정부를 모를 수가 없지. OSS에 지원을 해서 국내 진공작전 침투시키고 했던 게 미국인데 이걸 모를 리가 없단 말이야. 근데 임시정부도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단체는 여기 임시정부도 포함돼. 그리고 건주는 해체돼. 선생님, 건주는 이미 없어진 거 아니에요? 건준이 있고 건준 안에서 이게 나온 건데 건준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은 이제 만들어졌어. 그런데 이게 다 지금 좌익이지. 근데 좌익을 일단 봐봐. 사회주의자, 이때 당시로 얘기해야 돼.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사회주의자들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자본가지. 돈 있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무서워하는 거야. 아마 지금 요즘에 좀 자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있지. 뭐 기업 회장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작살나는 거야. 그 사람 내가 볼 땐 부유세 거둘 것 같아. 눈빛 봤어? 내가 볼 땐 거둘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또 뭐 선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스타일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벌써부터 공약이 뭐 부자들 증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기본 재산 뭐 기본 소득 주겠다 이런 거야. 그거 부자 거 뺏어서 주는 거야. 국가가 재정이 어디 있겠어. 설마 이재명이 자기 돈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 그 부자 거 뺏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두렵지. 부자들은 두려워. 이런 사회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렵다고 무섭고.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인민공화국이 두려운 사람들은 누구냐? 실제로 이게 정부 역할을 하면 어떡하지? 지금 미 군정이 있긴 하지만 너무 무서워. 그러면 이거를 미 군정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국내에서도 이걸 인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야. 누굴 중심으로? 자본가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자본가들이 중심에서 만든 당이 있어. 이게 한국민주당이야. 일종의 한민당이라고 하지. 조선인민공화국에 반발한 민족주의 세력. 말이 민족주의 세력이지 자본가야. 친일 자본가. 우리 경성방직 주식회사 이 사장이었던 김성수, 그 동아일보 사장이었던 김성수, 그 사람이 주축이 된 거야. 재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송진우,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근데 교과서에서는 재벌, 자본가 이런 말 안 써. 왜? 이것 또한 사회주의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민족주의 세력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출제될 때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쓰고, 우리는 개념을 이해할 때는 그렇지. 이게 좌익 중심으로 이렇게 되니까 자본가들은 이게 정부가 되면 두렵겠지. 뭐 이러면서 이게 만든 거야. 자, 그리고 상징적인 사진인데 사진 한 장 보고 가실게요. 여기 이게 중앙청, 이게 이제 조선총독부 앞인데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성조기가 있죠. 왜 이래? 뭐 이게 뭔지도 몰라? 태극기라고 하면 어떻게 해? 성조기가 있어요.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 공부하는 사람은. 성조기가 올라갔는데 여기에 원래 걸려있던 게 뭐냐면 일장기야. 그럼 일장기 내려오고 성조기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한 장의 사진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진이야. 그러니까 일장기가 내려간 자리에 태극기가 못 올라가고 미국 성조기가 올라갔다는 거는 한국 현대사가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여운형 선생님입니다. 태극기를 좀 잘 보이게 해놨어야 되는데 여운형 선생님이 연설하는 모습이에요. 건준 연설하는 모습이죠. 저는 왜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동시에 썼느냐, 이 사진과 이 사진이 이때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고른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빈 공간에다, 저 위에 빈 공간인데 넘기지 말고 빈 공간에다 좀 수기로 쓰세요. 직접 손필기를. 자, 우리 건국 준비 활동을 했던 단체를 다시 한번 보죠. 건국 준비 활동을 했던 단체들은 결국 건국 강령을 발표한 단체들이거든요. 그럼 한국 독립당이 건국 강령을 발표했었죠. 그 다음에 충칭에서, 그 다음에 예난에서 누가 발표했었죠? 조선 독립동맹이 발표했었죠. 예난.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믹스해서 섞으려고 조선 건국 동맹이 만들어지죠. 자,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건국 준비 활동을 했던 단체들이야. 실제로 건국 준비를 해서 나라를, 정부를 세운 거는 누구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고.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 건국강령을 다 읽어보면 여기 이 교집합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있고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교집합이 뭐냐? 그게 이거야. 해방된 우리나라는 왕이 없는 나라야. 뭐가 없는? 왕은 없어. 이제 우리나라 이 땅에는 왕은 존재하지 않아. 이걸 세계가 공통적으로 내걸었다는 거야. 이거는 그 전에도 그랬지만 놀라운 일이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떤 분들은 미국에 의해서, 미 군정이 실시되면서 우리나라가 마치 민주공화정, 미국식 정치 형태인 민주공화정이 미국의 그 도움으로, 미 군정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조금 억측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얘기하려면 1907년 신민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해방된 조국의 정치 형태를 뭐로 할 것이냐에 대한 아주 수준 높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 수준 높은 고민의 결과라고 봐야지, 이거를 뭐 미국이 그냥 이렇게 해줘서 된 거 아니야? 그러면 미국이 많이 해줬다고 봅시다. 그럼 미국이 해줬다고 해서 이 정치 체제를 우리가 이렇게 잘 운영한다고요?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닌 거는 잘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주 수준 높은 고민이 있었고 그 수준 높은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까지 구석기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최고의 정치 시스템은 뭐냐? 바로 민주주의예요. 이게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정치 시스템이라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합의를 본 거예요. 이걸 채택하지 않는 나라들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를 못해요. 잘. 대표적인 나라는 저기 위에 있어요. 저기 위에 있다. 자, 넘기세요. 좀 시작을 하고 좀 할게요. 이거는 이제 해방 전후 국제회담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왜 해방 전후 국제회담을 왜 배우느냐? 이 국제회담 중에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이라는 회담이 있거든요. 이 회담이 우리나라 정치를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탕에 빠뜨려요. 그래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을 모르면 현대 정치사를 전개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 전에 많은 국제회담들도 우리나라 정치에 알게 모르게 조금씩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주는 회담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기 제목이 전후라는 거는 해방 전에도 국제회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처음에 굿, 배드 이렇게 써놓은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회담이 좋게 작용하느냐 나쁘게 작용하느냐. 카이로 회담입니다. 1943년 11월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리는데 이게 특징은 뭐냐면 이 43년이면 일본이 이제 서서히 이제 이 저물어 가고 있을 때예요. 완전히 저문 건 이제 44년도인데 완전히 이제 저물기 전에 저물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이제 완전히 주도권을 거의 잡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 지금 일본과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나라죠. 미국,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나라들, 이 나라들은 다 일본과 싸우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정상이 모여가지고 일본이 망하게 되면 지금까지 일본이 만들었던 식민지들이 꽤 되거든요. 동남아시아 일대 그 동남아 벨트로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루즈벨트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독립을 시켜줘야 한다. 독립을. 아메리카죠. 독립을 시켜줘야 한다.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학자들도 얘기하지만 미국이 정의롭고 그런 걸 좋아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미국은 굉장히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맞아요. 근데 아마 미국의 계산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묶어놓는 게 좋을까 풀어주는 게 좋을까? 풀어주는 게 미국의 어떤 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작용되겠지만 저는 이제 그쪽 전공자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계산상에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냥 느낌상 풀어주자 이런 건 안 돼요. 그것도 국제회담에서 그렇게 얘기할 일도 없고. 내용은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게 돼요. 여기서 정상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일본이 망하면 일본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 국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풀어주자, 독립을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완벽한 희소식이에요. 너무 희소식이죠. 야, 드디어 우리가 이제 독립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해주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 이탈리아, 독일의 식민지를 해방해주자고 합의를 본 거예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제 추축국이라고 해서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식민지 국가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그 원문으로 하면 인듀 코스라고 돼 있는데 적당한 시기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 독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을 바로 독립 이런 게 아니고 적당한 시기에. 결국 이 적당한 시기가 나중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에서 어떻게 결정되냐면 5년간 신탁 통치를 거친 후에. 그러니까 5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즉각 독립이 아니고. 이게 나중에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에서 5년간 신탁 통치를 결정이 되는데 이 신탁 통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신탁 통치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얄타 회담인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상황이 안 좋게 이제 전개되는 회담인데, 45년 2월이에요. 45년 2월. 이것도 해방 후 전이죠. 다 해방 전이에요. 주체는 누구냐면 루즈벨트 미국, 그 다음에 처칠 영국, 그 다음에 소련 스탈린, 이 셋이 이제 주체예요. 얄타는 벌써 이름이 얄밉잖아요, 그렇죠? 얄타. 가이로 뭔가 좀 무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얄타 뭐 이게 좀 이상하죠. 이 스탈린이 이제 같이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는 좀 이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자, 41년에 그 일본이 진주만을 이제 공습을 했단 말이야. 진주만을. 근데 이때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를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일본은 매뉴얼의 나라거든요. 여러 매뉴얼을 돌렸어요. 특히 일본의 그 장군들 중에는 실제로 미 육사 출신도 많았고 미 해사 출신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나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장교 활동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통했어요, 일본 군인들이. 근데 일본이 왜 진주만을 공습했느냐,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나라였어요. 이 나라, 소련. 이 소련과 일본은 이때 당시에 불가침 조약을 맺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쳐들어가지 말자, 이제 맺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걸 맺어놨으니까 일본은 소련은 당연히 우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서로 쳐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서로 일본의 입장에서 소련은 우리 우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때부터 벌써 소련과 미국의 긴장 관계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이제 얘기인데, 전쟁사를 전공하는 그 분들이 하는 유명한 얘기인데, 전쟁이 끝나면 정치가 시작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전쟁이 시작되면 정치가 시작돼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의 전후 질서를 서로 그리고 있겠죠. 그러면 미국은 자국 중심으로 세계 패권이,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잡아야 되고, 소련은 또 소련대로 자신들이 세계 패권을 잡아야 되는 그런 그림들을, 청사진들을 그리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이걸 읽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일본을 공격하면 소련과 우리는 불가침이 맺어져 있으니까 소련이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는 미국을 막으려 할 것이다. 이게 일본의 다 계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으로 들어오면,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면 이걸 소련이 막을 것이다. 소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란 말이야. 근데 얄타회담은 뭐냐면, 소련이 미국과 함께 대일전 참전하겠다고 약속한 거야. 우리도 싸울게 이제. 저 새끼들 해도 너무해.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일본은 완전 세대인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게 왜 나쁜 거냐? 좋은 거 아니냐? 이후의 상황 때문에 그래. 한번 보자고. 소련의 대일전 참전 약속이야. 사실 이걸로 일본은 끝난 거야. 왜냐면 소련이 일본 가서 그 불가침 조약을 이제 파기하겠다는 거거든. 끝난 거지 일본은. 미국과 소련과 연합군대와 어떻게 일본이 싸워? 지금 미국 하나랑도 지금 죽겠는데. 한국의 신탁 통치 문제도 이때 최초로 언급이 돼요. 루즈벨트가 이제 언급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나라들 예를 들면서, 보통 이제 신탁 통치 기간을 한 30년, 뭐 20년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 뭐 고민을 해서 이제 한국은 한 20년 정도의 신탁 통치 기간을 좀 두기로 하자.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탁 통치 기간을 20년이나 둬야 된다. 라고 처음 루즈벨트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쉬운 건 없어요. 지금 벌써 일본이 딱 저물어지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 조선에 대해서 다 달라붙는 거야. 우리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일본이 망한, 독일이 망한 이 국제 질서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의 싸움이야. 누가 불쌍한 애들 해방시켜줘서 잘 살게 해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없어.
특히 국가와 국가 관계에서는 이런 인간적인 건 없는 거야. 영향을 보죠. 이게 이제 분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나쁜 영향이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 소련이 얼마나 웃긴 새끼들이냐면 얘네들이 2월에 이걸 체결했거든요. 근데 대일전 참전을 안 해요. 계속 안 해요. 그리고 참전하기로 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싸우면서 야 안 오니? 이러고 계속 싸워요. 야 왜 온다며? 막 이러면서 계속 싸워요. 근데 소련은 절대 참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나가사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가 딱 되고 나서 일본이 완전 깨고락지가 딱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 약속을 지키겠어. 이러면서 대일전 일본 죽었는데 미국이 다 죽여놨어요. 근데 그때 소련이 참전을 하겠다고 들어와요. 근데 어디로 들어오느냐? 한국으로 와요. 왜? 한국을 먹어야 되잖아요. 러일 전쟁이 몇 년이냐면 1904년이죠. 지금 45년이에요. 이게 시간이 오래 경과된 게 아니야. 오래 40년 지난 거야. 40년 만에 다시 한국을 먹을 기회가 생긴 거야. 소련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와서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한국이 일본이잖아요, 이때 당시. 그럼 한국에도 일본 군인들이 있겠죠. 그럼 한국을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본 군인들을 보내야 되잖아, 자국에. 일본으로. 근데 일본 군인들이 그냥 순순히 나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무장 해제를 시키고 일본 군인들을 본국으로 보내겠다. 이게 소련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명분이에요. 소련이 군대를 집어넣은. 일본군 무장 해제 시켜서 보내겠다. 우리가. 자, 일단 미국 너는 뭐 그렇게 알고 있어. 딱 들어온 거야. 내가 약속 지킬게 이러면서. 그게 미국은 이제 아차 싶은 거야. 이거 아닌데? 왜냐면 미국은 지금 이 한국은 신경을 아예 못 쓰고 있었거든. 근데 딱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미국이 딱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이게 자리가 만만치가 않은 거야. 이게 소련에게 넘어가면 미국의 이 극동아시아 전략이 매우 힘들어져. 대륙으로 나가는 발판도 없어지고. 그래서 미국이 야, 나 너 때문에 깜짝 놀랐다. 야, 잠깐만. 야, 이게 니네가 이게 다 무장해제 시키기 너무 힘들지 않겠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야, 그러지 말고 반 그어서 아래쪽 38선 그어서 38선 이남 쪽은 우리가 무장해제 시켜서 보낼 테니까 38선 이북 쪽만 니네가 책임져. 야, 그래야 되지. 근데 이게 뭐야? 지금 무장해제 시키자는 게 아니야. 장악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소련의 한반도 전체 장악을 미국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미국이 안 돼! 이러면 또 소련과 사이가 이상해지니까. 왜냐면 소련은 대일전 참전 명분 아래 들어온 거거든. 근데 왜 들어와? 이러기엔 좀 이상한 거야, 미국이. 미국은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금을 그어. 소련의 대일전 참전 약속으로 소련군의 한반도 상륙이 이제 시작이 되고 결국 일제의 항복 이후 미국이 38선 분할 점령을 제안하는 거야. 여기서 분할 점령이라는 건 분할해서 위에는 네가 일본군도 보내고 밑에는 우리가 보낼게. 결국 의도치 않게 우리나라는 허리가 두 동강 난다. 이 허리의 이 두 동강이 이렇게 길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겠지. 이때는 그냥 일본군 무장 해제 시키려고 이렇게 자른 건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으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얄타회담은 끝나요. 얄타회담 끝나고 이제 설명해 줘야 되나 이거? 장제스, 루즈벨트, 처칠 뚱땡이, 스탈린, 이렇게 있어요. 처칠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자, 이 포츠담 선언이 일어나는데 45년 7월이에요. 근데 45년 7월인데 이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미국이 드디어 세계에서 처음으로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원자폭탄 실험 폭파에 성공을 하고 나서 이게 미국이 원폭 실험 폭발을 하고 미국이 놀래요. 예상은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야. 사막 깊숙이 이 뭐 몇 킬로미터 안에 이거 박아놓고 터뜨렸는데 반경 2km가 다 꺼진 거예요. 이 조그만 폭탄 하나가. 그러니까 미국이 지네가 터뜨리고 지네가 놀래요.
근데 이게 핵폭탄은 여러분들 모르죠. 이게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이게 공중에서 폭파돼요, 핵폭탄은. 그러니까 여기서 빵 터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땅에서 핵폭탄이 이렇게 와서 이게 땅에서 팡 터지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팍 터질 수 터져요. 그럼 이게 확 해서 이게 핵 반응을 일으켜서 이게 열폭풍이라고 해서 이게 싹 다 쓸어 담아서 그냥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원폭 실험 폭발을 성공하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뽕이. 이건 뭐 미국이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게임으로 얘기하면 뭐죠? 뭐든 자를 수 있는 칼, 뭐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아무도 이 칼을 막을 수 없어. 이게 좀 미안해요. 천박하게 해서 이게 노름으로 얘기하면 38광땡을 든 거야. 이거는 구사도 못 막어. 이거 기분이 이거 38광땡 들었을 때 기분 어떤지 알아요?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거든. 또 일대 막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얘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폭 실험 폭파에 성공한 미국은 얼굴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포츠담에 모였는데 이게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여기 다 모이거든요. 트루먼, 이때 이제 대통령은 트루먼으로 바뀌어 있었고, 처칠, 맨 처음에 처칠이 참석했다가 이제 총리는 애틀리가 오고, 그 다음에 장제스, 소련의 스탈린 다 모여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해요. 누가? 트루먼이. 말투가 바뀌어 있다니까요. 야, 무조건 항복해. 안 그러면 나라가 다 없어지는 수가 있어. 이 트루먼이 얼마나 협박도 했냐면 지구상에서 없앨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랬어요. 지구상에서 일본 그걸 지울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알죠? 근데 그럴 수 있어. 몇 개 뻥뻥뻥뻥 터뜨리면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이때는 수소폭탄은 아니고 원자폭탄인데 이때 일본에 터졌던 수소폭탄의 위력의 뭐 몇백 배 되거든. 지금 저기 수소폭탄이. 이때는 원자폭탄이고. 사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이렇게 막 얘기해서 그러지 이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내가 볼 때 이게 두 개가 문제인데 봐봐. 코로나는 다 걸려도 사망률이 2%밖에 안 돼 지금. 근데 핵은 터지면 전멸이야. 다 죽어. 이건 생존자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이런 것들. 선생님 요즘에 여름철에 너무 더워요. 내가 볼 땐 계속 더워질 것 같아. 이건 지구가 지금 아프다고 보내는 경고 메시지거든. 그렇지 않겠어? 나 아파. 이게 자꾸 지금 인간에게 경고를 보내주는 거야. 나 지금 아파 많이. 근데 이거 무시하고 계속 하잖아? 그러면 진짜 재앙이 올 거야.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핵이라는 거는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위협이야. 이게 가장 높은 위협이라고. 그래서 저 나라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이렇게 막 겁박하고 이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저 북한에 있는 애들이 요즘에도 그런다며. 어차피 이렇게 굶어 죽느니 씨야 싸우고 죽자 그냥. 이거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되면. 평양 없어지고 워싱턴 없어지고 같이 가자. 우리 뭐 영화에서 그런 배우들이 그런 말 하잖아. 저승길 동행해서 외롭진 않겠군.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북한 자꾸 압박하자고 하는 사람들 얘기 좀 해봐. 이게 그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남북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겠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다시 돌아와.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원폭 실험 폭파하고 미국은 완전히 달라졌어. 일본 무조건 항복해라. 안 해? 그럼 지도에서 지운다. 뭐 이런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사람이 같은 공감대가 있어야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듣거든. 일본은 핵을 몰라. 핵이 뭔데? 원자폭탄 그게 뭔데?
이러니까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일본은 이때 당시에 핵은 처음 개발된 거잖아. 핵 무기로. 그러니까 한 번도 핵이 터진 적이 없어. 그냥 핵을 왜 무서워 핵이?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그리고 이때 이제 한국의 독립 약속을 재확인해요. 이제 미국은 확실한 거예요. 어차피 독립은 다 되는 거예요. 3.8광 때. 어차피 판은 내가 먹는 거야 이제. 이건 무슨 예를 들어서 벼락이 쳐서 이 판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판을 내가 못 따는 일은 없는 거야. 그렇잖아. 원자폭탄이 그런 거지. 그래서 한국은 독립시키기로 재확인을 해요. 카이로 회담에서 얘기했던 독립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거야. 지금 이해돼요 이 말? 한국을 독립시켜주기로 한 약속은 카이로 회담 거잖아요. 그 카이로 회담에서 얘기한 한국 독립 약속을 재확인했다. 포츠담에서.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미국이 원폭을 쏘죠. 쏜다기보다는 이제 싣고 날아서 떨어뜨리죠. 그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핵폭탄이 상공에서 터진 나라예요. 일본은. 그것도 2번이나. 실제로. 여러분들 일본 여행 가면 혹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가면 거기 기념관들이 있거든요. 가서 보세요. 정말 정말 볼 수 없어요. 그냥 번쩍하는 순간에 90만 100만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그냥 번쩍하는 순간에. 고통도 없어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고통인데 그 방사능 유출 그런 사람들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안에 그 입 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번쩍하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녹아서.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핵은. 근데 이거를 지구의 몇 개가 뭐야? 태양까지 다 터뜨릴 수 있는 핵 미사일을 지금 지구가 갖고 있어요. 알았어요? 이걸 지구에다 갖고 있다고 지금. 이게 터지면 지구에 몇 개가 없어질 수 있는 양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해방이 돼요. 그래서 위에 보면 8.15 광복 이후. 이건 이제 해방 후죠. 그럼 해방 후에 뭐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려요. 이건 1945년 12월이니까 이건 해방 후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건 정상이 아니고 외상이에요. 외상. 외상 듣는 게 아니고 외상.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외교부 장관 이 사람들이 참석한 거야. 정상이 참석한 게 아니고 미국, 영국, 소련 이 세 나라가 참여를 해요. 미영소. 그러니까 잘 보면 이쪽에 왼쪽에는 중국이 들어가요. 그쵸? 이 왼쪽에 있는 거 굿 여기에는 중국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해돼요? 이쪽에는 다 뭐가 들어가요? 소련이 다 들어가죠. 미영은 공통으로 있는 거니까. 그죠? 옛날에 시험에서 얄타 회담에서 미영 중 이렇게 나왔거든요. 얄타 회담이. 이건 진짜 그냥 외우는 거야. 이게 답으로 떴는데 이걸 못 고르다니까? 아이고 이게 나왔네? 이러면서. 얄타 회담이 뭐야 내용이? 소련의 대일전 참전 약속이지. 근데 소련이 없으면 어떡해? 이거는 그냥 정신을 놓고 푸는 거야. 아이고 이게 나왔네? 아이고 이거 안 외웠는데? 얄타회담이 소련의 대일전 참전 약속인데 미영중이 뭐야? 미영중이. 그럼 미국, 영국, 중국이 모여가지고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약속한 거야? 내용은 이제 좀 볼게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쉴 텐데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은 이미 이제 해방됐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미 군정이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었는데 미국이 군정을 계속 실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임시정부를 세우기로 한 거예요. 임시민주정부. 임시민주정부를 세우자. 그리고 보세요. 잘 들어야 돼. 힘내셔.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지원하기로 이제 약속을 한 거고 4개국이 한국을 최고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는 거야. 4개국이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는 거지. 신탁 통치는 말 그대로 대신 통치해 주는 거야. 대신 통치는.
여기서 4개국은 여기 선생님 3개국인데 왜 4개국입니까? 아, 중국은 껴줘야지. 중국도 운다 또. 얘네들 막 울면 또 막 황사 날라오고 막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얘네들 껴줘야지. 4개국이 한국을 최고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실시해요.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 여기서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여기서 설치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미소 공동위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를 세우려면 논의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 정부를 세우려면 논의가 필요한데 미영중소 네 나라가 다 모여서 의논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나라가 미국과 소련이지. 그럼 일단 이 두 나라만 논의를 해서 정부를 세우는 거야. 그리고 그 정부는 4개국의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받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게 4개인데 밑에다 하나 추가를 시키면 미소 양군 사령부가 소집돼. 자, 그러면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제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스토리 라인이야. 그러니까 미소 공동위원회는 밑에 보시면 임시정부 수립 지원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자,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이후의 상황을 보고 잠깐 쉴 거야. 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담에서 이러한 것들이 결정됐는데 이거는 암기해야 되거든. 너무 잘 나오니까. 근데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담의 내용이 이 4개인데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이제 진행이 일어나야 되는지 한번 볼게. 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담 끝났어. 이 4개 중에 제일 먼저 시작될 게 뭐야? 이걸 알면 이제 하나씩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 미소 양군 사령부가 소집돼야 돼. 그래서 그 미소 양군 사령부가 소집돼서 뭐를 만들어?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그럼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뭘 만들어? 임시정부를 세워. 그리고 그 임시정부는 4개국이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는 거야. 자, 이 스토리가 중요해.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이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야.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이 끝났어. 그 다음 바로 진행돼야 될 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과 소련 사령부가 만나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야. 그럼 미소 공동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임시정부를, 민주정부를 세워주는 거야. 원래 이제 사료에 보면 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세워. 근데 이 정부는 4개국이 미영중소, 이 4개국이 5년 동안 뭐를 하는 거야? 신탁도. 이게 끝이야. 이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담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왜 신탁 통치를 받아야 돼,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생긴 거야. 아니, 대부분이 이랬어. 응? 아니, 이러려고 우리가 독립운동했어? 이럴 거면 항일 무장투쟁사를 뭐하러 배워? 아니, 이러려고 우리가 청산리하고 봉오동한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러려고 우리가 임시정부 운영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거야? 해방되고 나서 이게 뭐야? 지금 미 군정 실시되고 있고, 결국 미 군정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대국들이 모여서 의논했다는 게 결국 4개국이 5년 동안 신탁 통치한다. 그럼 이게 이제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게 5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 거리두기가 항상 2주라고 발표되지. 근데 왜 계속 연장돼? 아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 거야. 지금은 5년이지만 이게 또 지네들 필요에 따라서 또 회의에서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언제 독립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반탁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정치가 매우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이 부분을 이제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 거예요. 잠깐 쉬겠습니다.